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조합원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부터 이어진 방송사고 놀라셨지요? 방송장비 이상으로 부득이 지금에야 시작하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노정면 뉴스바, 앞으로 수요일까지 노정면 단장을 대신해 진행할 이재정 변호사입니다. 노정면 단장은 지금 국민TV 개국요원 선발을 위한 업무에 매진 중인데요. TV 개국을 위한 우수 인재들의 국민TV 합류를 곧 만나게 되실 겁니다. 감기로 인해서 목 상태마저 온전치 못한 점 양해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메뉴입니다. 우편향적 역사기술로 문제가 된 교학사 역사교과서. 그런데 교육부가 정작 교학사 교과서는 그대로 방치한 채 다른 6개 출판사 한국사 교과서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정명령의 근거는 뭐였을까요? 알고 보니 유라이트 단체가 몇 해 전에 내놓은 주장에 따른 결과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추적하고 계신 정의당 정진우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요즘 이분을 진격의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각종 시국 사건 재판에서 괄목할 승전보를 울리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됐던 덕수궁 기억하시죠?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쌍용 자동차 집회에서 자신을 불법 연행한 혐의를 들어 경찰로 하여금 유죄 판결을 받게 한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바로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MBC 뉴스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지요. 광고 듣고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는 어떤 기사가 실렸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바로 그러면 어떤 기사부터 보게 될지 소개해 주시죠.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어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등의 댓글 공작 의혹을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개인 성명이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면 지난 대선은 국정원 등을 동원한 사이버 쿠데타로 바뀐 것만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종교계와 시민 사회단체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간헐적으로 주장했지만은 현역 의원이 이렇게 대선 불복 선언이다. 이렇게 또 언론들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 결과가 무효라고 선언한 것은 처음입니다.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팔면봉이라는 일면에 싣는 단문짜리 논평 코너를 보면은 민주당 장하나 대통령 보궐선거 하자. 이러니 헌법에도 없는 국회 해산 주장 나오는 것. 이렇게 잘라 이야기하더군요. 총체적인 관권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자, 저는 이 팔면봉, 이 단문 논평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러니 헌법에도 없는 국회 해산 주장 나오는 것이다. 국회 해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정당하다. 이런 식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여당 서울시장 후보감이라 할 수 있는 김황식 전 총리가 국회 해산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더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장하나 의원이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며 대통령 보궐선거자라고 발언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까? 주말에 놓칠 수 없는 핫 이슈였었고 예, 오늘 그렇습니다. 일면을 장식할 내용인데요. 네. 예, 다음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다음 소식 넘어가기 전에 예.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오늘 조중동을 비롯한 신문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이 내용을 다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정치면에 그냥 한 부분만 차지하고 말이죠. 큰 뉴스가 아닌 듯 이렇게 축소를 했고요. 어제 그 주말에 주요 방송 뉴스들을 보면은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했단 말이죠. 네. 이걸 보면서 말이죠. 느낀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애비나 딸이나 그 발언했을 때도 말이죠. 주말 뉴스 때는요. SBS 같은 경우 세 번째 뉴스로 제 발언이 소개가 됐습니다. 물론 네, 당연히 맞습니다. 비판 어조로 이제 한 건데 다음날 아침 신문에는 크게 나오지도 않았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팔면봉에서 팔면봉에서 이렇게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팔면봉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김용민 버릇은 누가 고치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응수를 했죠. 조선일보 사장 아들, 제삿날 여배우 불러다 놓고 접대시킨 거. 그 버릇은 누가 고치냐. 제가 그렇게 반박을 했었는데 말이죠.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이 장악당은 방송과 신문사들의 세트 플레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 패턴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한겨레 20일 인터넷판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지난 9월 16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또 김한길 민주당 대표 이렇게 불러다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3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집권당의 검찰총장인데 왜 그렇게 야당이 난리치세요? 민주당 검찰총장입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야당에서 이럴 수 있느냐라고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당의 검찰총장인데 왜 야당이 이 사람 진퇴를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얘기죠. 민주당 검찰총장이냐 이렇게 또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장하나 의원 발언과 관련한 파문, 이 파문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 시점에서 한마디 안 할 수 없네요. 장하나 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인데 왜 여당이 난립니까? 이렇게 말이죠. 제가 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 그 장하나 의원 발언을 따지고 보면은 새누리당에게 악담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통성 없는 부정선거 당선자를 정리하고 제대로 된 권력을 선출하자는 거 아닙니까? 장하나 의원 주장은요. 지금 정당 지지율 1위인 새누리당 이 보궐선거를 한다 해도 재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선거 국면에 돌입하더라도 야권에서 후보 단일화 이거 못합니다. 현재로선 말이죠. 따라서 여권에서 대통령 보궐선거 이거 하겠다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다면은
정통성 부재 이 문제를 털고요. 아울러 출범 이래 계속해서 실소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앞으로 국정원 덕 아니고서는 재집권을 기약할 길이 없는 이 박근혜 리스크, 박근혜 디스카운트 현상 이거 털 수 있다는 거지요. 새누리당이 한번 좀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심사숙고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 하지 않습니까?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훈장, 포장을 수여한 종교, 언론, 법조, 건설계의 각계 인사들의 공적사항이 공개됐는데 놀랍습니다. 이 대한불교 진각종의 한 스님 같은 경우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이런 불공을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한 선교회가 4대강 사업 등 국가정책에 대한 기독교계 우호 여론 형성에 노력하고 농어촌 목회자에게 4대강 사업 취지와 당위성을 널리 알려서 사업 홍보에 기여했다. 이런 이유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하고 지지한 자들에게 훈장 포장만 준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막은 것도 공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환경부의 한 공무원은 부정적 언론 보도와 국회 공세에 대응하는 자료 작성을 공적으로 인정받아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뉴타임스 코리아라는 인터넷 언론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사에 현장과 자료 확인, 반박 기사로 그릇된 여론 차단에 기여했다. 이런 이유로 산업포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말이죠. 아니 언론 보도와 국회의 그런 반대 여론을 막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표창을 주고 또 4대강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쓴 언론에 대해서 반박했다고 또 포장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정부의 우호적인 언론 기사에 대해서 훈장을 통해서 독려를 한다. 정부의 우호적인 언론을 결국은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에 다름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출세한다. 이렇게 해야 덕본다. 네. 4대강을 지지해야 덕본다. 4대강을 지지해야 출세한다. 이런 교훈을 막 심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경향신문 10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한국일보 2면을 가보면은 기자의 눈 코너가 있는데요. 미국의 존 바이든 부통령이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접견을 했는데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반대편에 배팅하는 것은 좋은 배팅이었던 적이 없다. 도박판에서 말하자면은 판돈을 걸 때 미국이 아닌 미국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배팅을 하면은 재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한국의 민주당은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협박이다. 이러면서 맹공을 퍼부었는데 말이죠. 사실 이 조 바이든이 이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썼다고 하는데요. 공화당 후보, 미트 롬니 후보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비난을 할 때, 정치 공세를 펼 때 이 배팅 발언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롬니 후보가 지분을 가진 펀드가 중국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한 건데요. 그때 미국의 민주당 캠프가 대대적인 정치적 공세를 펴면서 미국 반대편에다 배팅을 하다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중국과 사이가 나쁜 상황에서 중국 기업에다 투자한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한 애국심 마케팅을 하려 했던 거지요. 민주당 쪽에서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말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됐단 말이죠. 이 대체 과연 할 말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니, 우리 한국 대통령이 미국인도 아니고 말이죠. 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에 대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그 말은 미국식 구호를 이해 못하는 쪽에서 오해하거나 정확하게 통역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일보 송용창 기자는 이 말의 전후 맥락을 가지는 억지 해명이라면서 윤병세 장관의 발언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용창 기자의 기자의 눈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말이 남의 나라 대통령 면전에서 사용됐다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큰 문제다.
외교부는 통역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미국 측에 진중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외교부가 이런 표현에 불편함을 못 느낀다면 어딘가가 마비돼 있다는 징후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면전에서 썼다는 예. 것이 외교적 결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항의하고 문제 삼아야 할 이 외교부 장관은 그 해석을 잘못하신 겁니다. 네. 미국이 절대 그럴 국가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죠. 자, 하여간 이 우리 장관의 이런 행태를 보면은 정말 외교부에 친미파가 많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조국으로 삼고 있는지 저는 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조국이 어디냐라고 수시로 이른바 박근혜 정부 반대 세력에게 물었던 이 정권 인사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조국은 어디냐라고 말이죠. 자, 국가정보원 트위터글 2091만 건, 현재 120만 건 말고 2091만 건이 추가로 또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 자체가 정확하게 정치적 맥락의 선거 개입 맥락의 그런 트윗인지 이거는 아직 제대로 분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수가 많으니까 이걸 일일이 다 살펴보려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은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제한된 인력과 공판 일정 때문에 2,200만 건을 전수조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니 근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말이죠. 바로 그제 토요일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서는요, 다 검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팀이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장관은 검토를 했다고. 그건 어디서 누가 검토를 한 것인지. 특별히 꾸려진 수사팀 인력으로도 부족해서 검토하지 못한 내용을 법무부 장관의 특별팀이 따로 있나 봅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요. 추가 수사는 불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추가 수사가 불필요하다. 이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동안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한 그런 수사에 대해서 참 여러 방식으로 방해를 했던 인물이 바로 황교안 장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분이 그 2,200만 건 다 봤다. 추가 수사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 무슨 맥락에서 했는지 대략 아실 겁니다. 앞서 기사는 한겨레 오면에 실렸던 거고요. 황교안 장관 관련한 기사 한겨레 오면에 실렸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 검찰발 기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이후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한겨레 신면 기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최동욱 전 총장 혼외 아들로 의심받는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조회했고, 그 배경에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의 조영 행정관의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조영 행정관의 윗선이나 배후 찾기는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청와대가 지목한 인물이 있죠. 바로 김모 안전행정부 국장입니다.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이 조영 행정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조이제 국장을 통해서 채모군의 이름, 본적,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요청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김 국장은 절대로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조영 행정관과 대지를 시켜달라 이렇게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인데 청와대는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청와대는 허락하지 않고 있을까요? 자,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왜 김 국장을 청와대가 지목했냐 하는 점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사실상 청와대에서 나갔다면서 이명박 정부 쪽 인사라는 사실을 청와대가 부각시킨 점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김모 국장과 바로 조영 행정관이 영포라인 출신이란 말입니다. 영포라인 출신. 그러니까 영포라인 너희들이 이런 수작을 벌인 거 아니냐. 그럼 지난 정권의 문제로 축소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네요. 전 정권 관련자들의 소행으로 몰아가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 조영 행정관의 윗선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지금 청와대가 철저히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이른바 4대 천왕으로 불렸던 이 핵심 비서관입니다. 4대 천왕으로 불렸던 비서관 중에 한 분이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지금은 핵심 측근 3인방으로 꼽히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재만 총무비서관인데, 어떻게든 청와대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으로 이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영포라인 이걸 고리로 해가지고 조오영, 김모 국장 이렇게 엮으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는 겁니다. 네. 한겨레 10면 기사였고요. 네. 국민일보 3면 기사로 가보면은 이 안전행정부의 그 김모 국장, 그 사람이 이제 그 조우영 행정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검찰이 파악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개인정보와는 무관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모 국장이 말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거죠. 조우영 행정관과 문자 뭐 이런 건 했는데 그 문자 안에는 절대로 뭐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는 얘기였는데, 자, 그렇다면 청와대가 최동욱 찍어내기 기획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조우영 행정관으로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 성급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예. 그렇다면 이 파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됐습니다. 게다가 청와대에서 그렇게 대변인 브리핑을 한 것은 지금 수사 중인 검찰에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예.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경향신문 일면 기사는요, 이렇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김모 씨 이야기인데 53살입니다. 올해 지난달 말 집 앞에 골목길에 주차를 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급한 일을 처리하고 돌아오니까 과태료 4만 원짜리 주정차 위반 스티커가 1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3개가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3개나 붙어 있냐? 주차 위반은 잘못된 것이긴 하지요. 하지만 아니 3개나 발부했단 말이죠. 자,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교통, 경범죄 단속을 늘리고 있는 와중에서 발생한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뭐 그냥 이분만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라 말이죠.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은 이것도 역시 다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올 들어 11월까지 교통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통해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가 269만 3,691건인데요. 이 중요한 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얼마나 증가했느냐입니다. 63% 증가했습니다. 63% 증가했고요. 부과 금액도 69%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581억대였는데 이번엔 983억대라는 겁니다. 경찰 단속이 1년 새 이렇게 늘어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세수가 부족하다면은 분명히 부족한 국가 재원을 채워야 하는 건 맞는데요. 네. 교통 단속을 통해서 채운다. 예. 야, 너무 단순하고 네. 독자적인 생각이 아닌가 아니, 싶습니다. 이거 부자 감세를 처리하면 될 문제인데 이런 그렇습니다. 그 정답을 예. 놓고 자꾸 피해가요. 보면은 자,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사이드 톱으로 나왔는데요. 자, 지난 주말에 이제 을지로 종로로 이제 시위대가 이제 거리 행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물대포도 등장했고 말이죠. 물대포 관련한 내용은 잘 눈에 띄지 않고요. 동아일보 기자가 현장에서 봤다면서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차도를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 속에서 한 30대가 어머니 뻘 되는 행인에게 이렇게 고함쳤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들어와봐. 실컷 두들겨 패줄 테니까. 30대가 어머니 뻘 되는 여성 행인에게 이리 와. 패줄 테니. 이러면서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 뻘 돼 보이는 행위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길을 막고 불편을 주는 것이냐? 이렇게 말이죠. 여기에 시위대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어머니 뻘 돼 보이는 행인에게 항의하는 어머니 뻘 돼 보이는 행인에게 이쪽으로 들어와봐. 실컷 두들겨 패줄 테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네. 자, 이거 보면은 말이죠. 정말 무지막지하고 무도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시위대가 항의하는 그렇죠. 시민을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폭력을 위협했다. 어떻게 집회가 개최되게 되었는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는지는 기사에서 사라지고, 네. 특히 물대포,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물대포 문제는 사라지고, 네.
과연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하고 과연 있었다고 치더라도 네. 일부에 불과할 내용을 이렇게 침소봉대에서 기사로 싣는 내용. 네. 근데 이 정권이 조작하는 걸 보면 말이죠. 이런 사람을 한 명 시위대 속에 투입시켜가지고 이런 사건을 일부러 유발시켜가지고 말하자면은 시위대 전체가 폭력배인 양 이런 식으로 무법자인 양 몰아가려는 어떤 모종의 음모가 있었던 것은 아닐지 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런 의심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 거리의 무법자로 그 시위대를 뒤집어 씌우려 하는 동아일보의 의도가 엿보이는 일면 기사 함께 봤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파견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은 파견 업체뿐 아니라 실제 사용 업체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사용업체한테도 노동자 보호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한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산업재해 사건 판결이 나올 경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김 PD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막간 퀴즈입니다. 상대가 그렇게 약한 팀이 아니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한 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가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대회 조추첨 결과를 접한 홍명보 국가대표 축구감독의 말이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우리와 예선전을 치르는 나라로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볼리비아, 2번 스페인, 3번 케냐, 4번 러시아.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아직도 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으십니까? 이제 건강한 한우를 지향하는 저지방 유기농 한우를 만나보시죠. 국내 최초 유기농 한우 전문 쇼핑몰 네이처 오다. 신규 회원 가입 시 사용 가능한 적립금 3,000원과 구매 금액의 3%를 적립해드리며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네이처 오다. 검색창에 네이처 오다를 검색하세요.那建议当前序列举。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간밤에 한반도와 지구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황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늘 반갑게 봤던 분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러네요. 예. 먼저 다른 이야기에 앞서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으네요.
그 장성택 실각설이 제기된 3일 이후에 6일 만에 북한 매체가 최초로 이와 관련한 보도를 했다고요? 예, 북한이 일요일에 어제 김정은 제1비서가 참석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일체의 칭호를 박탈하며 또 출당 제명시키기로 결정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장성택이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당, 반혁명적 종파 행위를 했고 또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도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집행을 의식적으로 왜곡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여러 여성들과 부당한 관계를 가졌고 고급 식당의 뒷골방에서 술놀이와 먹접한을 벌였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쓰고 또 당의 배려로 다른 나라의 병치료로 가 있는 기간에 외화를 탕진하면서 도망자까지 다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장성택의 재기는 불가능해졌다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장성택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뭐 북한의 정부 내 급변 사태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없고 오히려 김정은의 유일 지배 체제가 더 공고화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간 실각설이 제기된 이후에 언론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예. 북한 매체가 확인해준 이상 뭐 사실로 알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정부가 방공 식별구역 확대를 발표했는데요. 뒤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관련해서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 나왔나요? 두 나라 다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일요일이라고 해도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면 공식 반응을 내놨을 텐데 그렇게 안 한 걸 보면은 차분한 대응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관영 매체 보도를 보면은 정부의 분위기를 대충 알 수 있는데 그냥 팩트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지지통신이 아베 총리 주변의 인사와 방위성 고위 관계자들의 반언을 익명으로 전했는데요. 걱정은 없다. 방공구역을 통과하는 민항기에 대해서 사전 비행 계획을 내라고 하는 중국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은 잘 알려졌다시피 국무부 대변인의 논평을 이메일로 발표해서 한국이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추진한 것을 평가한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예. 그 발표한 방공 식별구역 부분을 보면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양국과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있었고요. 앞으로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도 같은 경우는 세 나라가 다 겹치게 됐고 또 마라도와 홍도 상공은 일본하고 겹치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실행 방침에 모순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어도 마라도 홍도 상공을 통과할 때 일본에다가는 기존대로 통보하기로 했고 또 중국하고 겹치는 이어도 상공을 통과할 때는 통보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 우리 영공이나 또 관할권 상공을 통과하는데 일본한테 계속 통보를 하느냐. 그럴 거면 방공구역 확대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고 이어도 상공에 대해서는 왜 일본한테는 통보하고 중국한테는 안 하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이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면 우리가 궁색해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기왕에 방공구역을 확대했다면 시행에 있어서도 어떤 일관성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배팅 발언한 것이 논란인데요. 오늘 아침 저희 조간 브리핑에서도 간략히 짚어봤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조간 브리핑에서는 어떤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바이든 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하는 건 좋은 배팅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노골적인 경고를 했다. 이렇게 불만을 표했고요. 반면에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강고함과 아시아태평양 중시 정책을 강조하는 의미다라고 하면서 통역이 잘못됐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SNS상에서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외교부가 반만 맞은 거라고 봅니다. 반만요? 예, 취지에 있어서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역할을 계속 할 테니까 계속 우리를 믿어달라 이런 거라서 외교부의 설명이 약간 미화한 측면은 있지만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통역은 현장에서 직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직역이 크게 틀리지는 않았으니까 통역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틀린 얘기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 측에서 노골적인 경고라고 했던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예, 노골적인 경고라든지 뭐 협박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작년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썼던 표현이었고 또 미국에서 약간 요즘에 유행처럼 쓰는 거라서 뭐 우리를 버리고 중국하고 붙으면 재미없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이나 경고를 보는 거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부시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디스맨이라고 했던 그런 노골적인 무례함 그런 것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원래 입사고 또 실언 많이 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제가 바이든을 옹호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정색하고 따질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대통령 면전에서 한 것은 뭐 정도를 떠나서 외교적 결례로 보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모두 발언 때 기자들한테 다 공개하는 부분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의도는 있어 보입니다. 예. 또 빼놓을 수 없는 소식이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에 대한 주목이 뜨거운데요. 주목할 만한 기사 혹시 있겠습니까? 외신들을 보니까 뭐 일반적인 기사 말고 만델라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점 몇 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델라가 과거에 스파이크 리 감독의 영화에 카메오로 등장했다거나 만델라의 이름을 딴 딱따구리의 종이 있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 기사들 중에 어제 SNS에서 회자된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hink Progress라는 진보 매체가 만델라의 실제 발언을 모아서 만델라의 진면목을 6가지로 정리한 기사였습니다. 만델라는 용서와 화합의 지도자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만 그게 누구나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만 한 분이 아니라 잘못된 일이 있으면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히 밝히고 거기에 비판의 날을 세웠던 인물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 했었나요? 우선 미국의 이라크 침공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행태 이런 것들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또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또 법적 절차 없이 아무한테나 그냥 테러리스트 딱지를 붙이는 행위 이런 것들도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의 인종주의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또 남아공 인종차별 철폐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쿠바의 카스트로나 리비아의 카다피 같이 미국의 적들과도 만델라는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빈곤은 정의의 문제이고 빈곤 해박이 근본적인 인권 수호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노동조합을 강력히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파성을 띤 주장이라든지 논쟁 이런 것들을 회피하지 않는 지도자가 만델라였다는 거였습니다. 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미국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을 많이 한 편인데요. 그렇습니다. 쿠바의 카스트로라든지 리비아의 카다피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말을 미국 사람들이 보는 TV 프로그램에서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서방 세계의 잘못 중에 하나는 자기들의 적이라면 남아공도 적으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투쟁이 있다. 카스트로와 카다피는 그 투쟁을 돕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만델라에 대한 기사는 많이 쏟아지는데 이런 면을 좀 조명해서 만델라를 제대로 보는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태국 시위가 오늘 중요한 국면을 맞는다고요? 반정부 시위 측이 오늘을 정부 전복을 위한 결전의 날이라고 정하고 총력 시위를 벌이기로 했는데요. 만약에 시위 참가자가 적으면 시위를 그만두고 지도부가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쳤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하원 의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시민들의 시위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 쪽에서는 잉락 총리가 내가 총리직을 물러날 테니까 또 의회를 해산할 용의가 있다 이런 용의를 밝혔고요. 또 반정부 시위자가 주장하고 있는 국민회의 구성이라는 것을 국민투표로 국민들한테 물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총선을 다시 하거나 또 국민투표를 하면 정부 쪽이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총리직 사퇴 의사까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계산 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결과를 따르는 것은 갈등 해결의 첫 단추가 되니까 시위대 쪽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제안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시위 이야기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도 반정부 시위도 수십만 명이 참가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EU와의 경제협력 협정 체결 이것을 정부가 무산시키면서 거기에 따라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주최 측 추산으로 50만에서 100만 명의
100만 명이 참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지만 시위대들은 1946년에 세워졌던 레닌의 동상을 무너뜨렸습니다. 현 정부가 러시아의 압력에 무릎을 꿇어서 EU와의 경제협력을 거부했고 또 그전에도 러시아 쪽에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는 데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였습니다. 예. 지난 주말 물대포로 우리 시위대에게 응수했던 것과 예. 대비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뉴스들이네요. 예. 예,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군과 반군 충돌 희생자가 크게 늘었다고요? 중앙아프리카는 올 3월에 소수파인 이슬람 세력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지난주에 다수파인 기독교 민병대, 당시에 쿠데타 때 쫓겨났던 기독교 쪽에서 민병대가 수도를 공격하면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제가 이 시간에 1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주말을 지나면서 사망자가 4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1994년에 80만 명의 사망자가 났던 르완다 내전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걱정이 큰데요. 프랑스가 평화유지군을 기존의 600명에서 1600명으로 추가 파병하기로 했고 또 아프리카 연합도 2500명에서 6000명으로 군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중앙아프리카 한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옆 나라인 수단, 카메룬, 콩고 이런 나라로도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크게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호의 월드리뷰, 지금까지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지난 6일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중에서 김장겸 보도국장 취임 전과 후 뭐가 가장 달라졌을까? 동물 뉴스가 동물 뉴스가 4배나 늘었습니다. 김장겸 국장이 올해 5월 23일 날 취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과 후 6개월 동안을 뒤져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물 뉴스가 있어요? 이를테면 가장 많은 그 동물이 등장한 게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멧돼지가 1위입니다. 시사돼지가 아니고요. 멧돼지가 8건으로 가장 많고요. 도심에 뛰어든 멧돼지들 급기야 문방구에까지 들어갔죠.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카페, 주택가 등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일순간 공포에 떨었습니다. 농촌과 도심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멧돼지들. 현재로서는 사살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퇴치 방법이 없는데요. 호랑이 배설물이 효과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대공원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멧돼지가 8건으로 가장 많고요. 개가 7건. 돌고래 호랑이가 4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재밌는 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6월 5일자 뉴스데스크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 필리핀판 오수의 개 감동, 새끼 베고도 온몸 던져, 이런 게 나가는가 하면 필리핀이 온몸을 던져 주의를 구한 충견 소식에 떠들썩합니다. 겉모습은 다소 이상해졌지만 모두를 깊이 감동시킨 개 이야기, 고은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시 뉴스데스크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는 어떤 기사가 나갔느냐. 미국의 괴물모기 출현, 일반 모기 20배 공포. 이런 기사. 미국 플로리다에 일반 모기보다 20배 가까이 큰 무시무시한 괴물모기가 나타나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몸집이 큰 만큼 물리면 대단히 아프다고 합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기사가 당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국가기관 도감청 언론의 폭로, 스노든 파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사보다 5번째 앞에 이 괴물모기 출현이 배치가 됐다는 겁니다. 김장겸 국장님은 너무 그 동물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뭐 대왕 오징어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요. 공상과학 소설에 등장할 법한 집채만한 오징어와 맞닥뜨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스페인의 한 어부가 무려 9m짜리 오징어를 발견했습니다. 신기원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스페인 북부 메론해에서 발견된 대왕 오징어입니다. 길이 9m, 무게 80kg, 눈알 하나 크기만 어른 머리만 납니다. 다른 물고기에게 공격당한 듯한 상처가 있었고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육해공이 따로 없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동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인간 사회 이슈에 좀 소홀해지신 게 아닌가. 이게 정철은 기자의 결론인데
노중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51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수사발 KTX 민영화 의혹을 제기해온 철도 노조가 오늘 오전 9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수사발 KTX를 코레일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굳이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 자체가 민영화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수사발 KTX 운영회사가 별도로 설립되더라도 지분 참여를 공공부문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민영화 가능성은 없다며 철도 노조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전철과 KTX 운행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코레일이 밝혔습니다. 이는 코레일이 필수 공익 사업장이어서 조합원의 일부만 파업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마을호 등 일부 여객 운송과 화물 열차 운행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응해 정부가 62년 만에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했습니다. 새 방공구역은 중국이 포함시킨 이어도 상공을 비롯해 마라도와 경남 홍도 상공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안철수 신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4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키고 오늘 첫 공식 회의를 개최합니다. 공동위원장에는 박호근 전 과학기술부 장관, 시민운동가인 윤장현 광주비전 21 이사장, 김효석 전 민주당 원내대표, 이계한 전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비례대표 초선 의원인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개인 성명을 통해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 대선이 국론 분열과 국정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사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하나 의원의 대통령 사퇴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유감이라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장 의원의 입장 발표가 역풍을 불러올지 사퇴 요구 확산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른바 최동욱 불법 뒷조사에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조 행정관의 윗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조 행정관을 직위 해제하면서 연계고리로 지목한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은 청와대가 자신과 조 행정관의 대질도 막은 채 발표를 서둘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아나운서 김희주였습니다. 국민TV가 충청도 대전으로 달려가요. 미디어 협동조합 대전 충남 충북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14일 저녁 6시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 위치한 DCC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TV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인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두각을 드러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특강으로 꾸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저녁 6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DCC 대전 컨벤션 센터. 성역 없는 TV 뉴스의 꿈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아,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전 e-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우편향적 역사 기술로 문제가 된 교학사 역사 교과서. 그런데 교육부가 정작 교학사 교과서는 그대로 방치한 채 다른 6개 출판사 한국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정 명령의 근거는 뭐였을까요? 알고 보니 유라이트 단체가 몇 년 전에 내놓은 주장을 따른 결과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추적하고 계신 정의당 정진우 의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육부가 지난달 말에 6개 출판사 교과서에 대해서 수정 명령을 내렸죠? 예. 예, 어떤 부분을 수정하라고 한 겁니까? 예, 이 과정은 그렇습니다. 10월 18일 날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해서 총 한 830건 정도가 되죠. 네. 맨 먼저 수정 보완을 이렇게 권고를 했죠. 수정 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따라서 이제 수정 보완 대조표를 제출했는데 이걸 보고 교육부가 심의해서 리베르라고 하는 출판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에 대해서 수정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그 내용이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주로 친일적 소설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교과서들은 북한에 대한 소설 자체나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공통적입니다. 이 한마디로 이 교학사 교과서의 표기나 출처의 오류, 친일 독재 미화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친일 부분만 수정 명령을 내린 것이고요. 너무나 부실한 수정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과서에 대해서는 반공이나 반북 이런 대결 구도를 사실상 이 부각시키도록 해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이게 검인정 교과서가 아니라 검정 교과서가 아니라 사실상 국정 교과서 발행 체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명령을 받은 출판사들이 어디인지. 예, 리베르라고 하는 출판사를 제외한요. 교학사, 금성, 두산동화,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이렇게 7종입니다. 예. 이번 수정 명령 받은 출판사들 가운데 보수 진영으로부터 좌편향 교과서다 이렇게 공격받아왔던 곳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판사들은 전부가 다 이렇게 좌편향 교과서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반면에 그 7종 교과서 이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6종 교과서 출판사들은요, 그 이후로 이 모든 면에서 사실상 남한의 우월성을 강조하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대결 구도를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죠. 예, 그 수정명령 받은 출판사들 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수정 공고 받았는데 수용하지 않았다지요? 그렇게 앞선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보통 이제 출판사별로 4건에서 8건 정도가 되는데요. 수정명 이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요. 사실상 이 수정 공고 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다. 그리고 명령 자체가 너무 편협하게 수정하라고 한 경우다. 이러면서 다른 부분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수정했지만은 오류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편협한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정 명령을 거부하고 나온 것이죠. 예, 그 수정 공고 자체가 합리적 이유가 있는 부분들은 스스로 수정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오류가 있거나 너무 편향된 입장에서 일방적인 강요를 한 부분만 수정을 거부했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은 어떻습니까?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은 사실상 수정 명령을 거부한 출판사 저자들의 견해와 유사하고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요. 이 금성출판사 교과서에 실린 이 아프라시아부 궁전벽화의 고구려 사신 이 사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고구려 사신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됨 이렇게 서술하라 이게 수정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과거에는 이 사진 속의 인물들이 신라나 발해의 사신이라는 학설도 있었지만은 이후 현재는 역사학자나 미술사학자들의 연구로 이것이 고구려 사신임의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가 없다.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사실상 부실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방금 부실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 그 교육부가 이런 학계에 이런 변화된 해석, 지금은 입장을 통일해서 고구려 사신이라고 보고 있다는 이런 식의 해석들, 물론 예. 뭐 이 권고 조항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학계의 시각들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이런 조치를 내린 걸까요? 저는 이 교육부가 제대로 된 이 전문가위원회나 수정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면은 저는 이 정도를 몰랐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이 과정 자체가 부실했거나 또 다른 의도 때문이고 사실상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 수정 명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에 대해서 이걸 물타기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고 의도가 아니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수정 명령이 2008년도 9월 달에 뉴라이트 단체 중 하나죠. 교과서 포럼이 교육부에 냈던 의견서에 지적된 내용을 그걸 토대로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당시 그 의견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008년 9월에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가 교육부에 의견서를 냈죠. 그 의견서의 토대가 사실상 지금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은 2008년 교과서 포럼은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서술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농민에게 토지가 무상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농민들에게 분배된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에 불과했다. 이렇게 수정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리고 당시에도 교육부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금성출판사에 이 토지 분배에 있어서 소유권 제한이 있었음을 추가로 기술해라. 이렇게 지시했고 올해도 똑같은 수정 명령이 내렸다고 봅니다. 예. 근데 실제 그 학계의 견해는 토지 개혁에 있어서 소유권이 배분된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당시 지금까지 모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은 북한의 토지 개혁이 당시에 몰수 무상 분배로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보장했다는 것이 통설이고요. 이 농민들의 사적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전쟁 이후 1950년대 농업 협동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교과서 포럼이라는 단체, 막연히 유라이트 단체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곳입니까? 2002년부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서 좌편향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월간조선을 비롯해서 한나라당 의원 등이 금성교과서를 가지고 친북 반미 교과서다 이렇게 몰아갔죠. 교과서 포럼은 그러한 뉴라이트 계열의 논란을 주도하기 위해서 2005년에 창립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의 저자나 이런 분들이 당시에 교과서 포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학사의 저자들이 교과서 포럼의 구성원이다. 활동하고 계셨죠. 예. 그렇다면 교학사는 결국 교과서 포럼이라는 단체 의견을 이미 그 안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교학사판 한국사 교과서의 그러한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교학사에 대해서 지금 우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반대 이면의 사건이 지금 수정 명령을 내린 건데요. 같은 의견을 토대로 해서 양방향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보세요? 예. 제가 잠깐 좀 전화가 상태가 안 좋았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결국은 교학사 교과서 논란이, 우편향 교과서 논란이 있었는데, 같은 멤버에 의해서, 같은 구성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국 교과서 포럼에 기반한 교학사 교과서와, 그러한 교과서 포럼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이번 수정 명령이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 그 두 가지 사건이 결국은 양면이었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번에 수정명령 받은 출판사, 특히 미래엔 같은 곳의 교과서가 실제로는 가장 중립적이고 정확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교학서 교과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편향 논란 한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지적에 역행하는 게 교육부의 이번 조치인 것 같은데요. 총괄적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면은 교학사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이 친일을 미화했다든지 독재를 축소했다지 않은 이 교학사 교과서 지적받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사실상의 물타기의 결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한국사 교과서 논란은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 취소해야 된다. 이런 요구로부터 출발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학사 교과서가 누가 보더라도 친일과 독재 미화 이게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표기, 출처의 오류 이런 것들이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사실상 이 교과서라고 부를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검토했던 교사들과 학계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감싸기를 이렇게 시작하더니 검정 합격 취소에 대한 이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다른 교과서까지 물타기용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그 내용 또한 문제인데 이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복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소설이나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미화하는 부정적 요소를 축소해야 된다. 이런 요구는 적극 반영하면서도 정작 애초에 제기된 교학서 교과서의 사실 오류나 친일 독재 미화에 대한 부분은 너무 허술하게 수정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저는 근거라고 봅니다. 결국 뭐 오류 그리고 또 오기가 많은 교학서 교과서의 우편 논란 등을 물타기하기 위한 시도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그 수정명령을 위한 심사,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심사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완전히 장막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국회 상임위에서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계속해서 이 수정 공고를 내리기 전에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래서 전문가 협의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누구냐, 면면을 좀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수정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정심의회를 구성했는데 이 수정심의회가 어떻게 구성된 거냐, 그리고 그 참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지만은 일체 지금까지 단 한 분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면서 제기를 했지만은 심사에 참여한 명단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심스러운 것이죠. 참여자의 명단과 단체에 대해서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그 명분이 뭔지 궁금한데요. 그게 밝혀지면 처음부터 이 참여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꺼리고 있었다. 참여하는 것을 주저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서 참여를 시켰는데 지금 명단이 공개된다면은 그분들에게 비판이나 그분들의 이 학문적 시각 등을 분석해서 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그분들이 받게 되는 이 고통이 엄청날 것이다. 이런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후에도 어떤 이 구성에 있어서도 그런 이 인자들을 밝힐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밀실에서 수정 공고와 수정 명령을 검토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심사를 한다. 이제 공정한 심사를 해야 되고 더욱이 역사 교과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에도 관련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런 심사를 하는 멤버들, 그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납득은 잘 되지 않는데요. 혹시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관련한 법이 규정돼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전에도 다 공개가 됐었고요. 공개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심사나 검토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면면을 보면서요. 그것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의 확보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공개가 됐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수정명령 받은 출판사들이 수정명령 취소 소송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며칠 전에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수정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명령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들이 관련 소송에서 되고 있나요? 이제 2008년 금성출판사 자편향 논란 때도 이와 같은 이제 재판의 절차를 한번 거쳤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저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었습니다. 예. 이유는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요. 당시에나 지금이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 체제가 아니라 발행체제가 검정교과서입니다. 검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지필기준, 일정한 지필기준을 맞춰서 이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면은 그것을 심사해서 고유한 어떤 이 출판사별 내용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교과서로 해서 채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유신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검정교과서로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이 5.16 군사쿠데타 정권 이후에 국정교과서로 돌아갔고 다시 역사적 이 교과서 발전의 체계에 따라서 다시 검정교과서로 이렇게 환원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신체제와 같은 체제에서 발행했던 국정교과서 체제로 이렇게 발행하는 마음대로 정부 마음대로 이렇게 교과서를 바꿀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자들의 이 견해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내용 또한 지극히 편협하거나 오류투선이다. 네. 이래서 이 부분은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원에까지 가게 된 네. 이유죠. 예, 말씀해 주시기로 몇 년 전 금성출판사에 대해서 비슷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예.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결국 지금 현재도 역사기술 문제가 법원으로 넘어간 셈이 아닙니까? 어떻게 예. 전망을 하십니까? 관련 판단이 있긴 했지만요. 예. 교육부가 이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형식적인 절차와 과정입니다. 지난번에 패소를 하고 나서 이번에 교육부는 그런 패소 과정을 나름대로는 거울 삼아서 좀 이 형식상의 과정에는 수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수정명령을 내린달지 하는 절차들을 밟으려고 했거든요. 또한 이 저자와 출판사들의 계약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저자들이 거부를 하더라도 출판사들이 그 계약 내용에 의하면은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나 계약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출판사들은 법원 내 이 판결과 관계없이 아마 저자들의 의사와 그리고 상관없이 내용을 변경해서 수정 명령에 따르지 않을까. 그래서 교학사 교과서까지도 채택되는 검정에서 통과되는 최종적으로 교과서로 발행되는 이러한 상황과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혼란이 발생하겠죠. 예, 우려스러운 상황이네요. 예. 예,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진호 의원이었습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요즘 이분을 진격의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각종 시국사건 재판에서 괄목할 승전부를 울리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됐던 덕수궁 대한문 앞 기억하시죠? 그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쌍용 자동차 집회에서 자신을 불법 연행한 혐의로 경찰을 유죄 판결로까지 이끌게 했었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권영국 변호사님을 오늘 초대석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우선 지난주에 판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최창식 중구청장이 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불법 집회 시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화단 설치하고 또 경찰이 하루도 빠짐없이 화단에 둘러싼 채 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의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그 대한문을 가보면, 네. 이제 대한문 그 담 바로 옆 인도에 그 화단이 조성이 돼 있고, 예. 그 화단 주변에 그 경찰 병력이 24시간 계속 서서 지금 뭐 경호를 하고 있는 이런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이제 대한문 그 화단 바로 앞쪽에를 경찰들이 사실상 그 집회를 할 수 없는 금지 구역처럼 운영을 했고 또 실제로 이제 쌍용차 범대위라든가 다른 여러 단체에서 그 화단 앞쪽 공간에 대해서 집회 신고를 했을 때 다 집회 금지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민변 노동위원장으로서 다시 그 화단 앞 공간에 그 인도에다가 이제 집회 신고를 했는데 그 화단 앞쪽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한문 앞 넓은 공간 매표소 쪽 앞쪽으로 이동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정해준 그 장소에서 이제 집회를 하도록 이렇게 사실상 이제 일부 금지 통고를 한 것이죠. 신고한 장소에서는 못하도록 하면서 본인들이 임의의 장소를 따로 정해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경찰이 집회 장소를 자신들이 임의로 지정을 해준 셈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판단을 했는데 하나는 그 화단을 조성하고 이것을 그 주변을 이제 24시간 경찰이 둘러서서 거기에 시키고 있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 시위마저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금 경찰이 집회를 사실상 금지한 그 구역이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는 구역이다. 따라서 경찰이 그 화단 앞쪽 공간을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두 가지 취지에서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번 판결 권영국 변호사님이 이끌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게 됐습니까? 앞서 말씀 주신 걸로 봐서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집회 신고를 내도 결국은 금지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민변 변호사님으로서 이 사건에 관여를 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소송을 진행하시게 된 최초의 경위라든지 그런 측면 말씀 한번 주십시오. 당시에 이제 집회 그 목적을 집회 신고에서다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화단 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그리고 경찰권의 남용으로 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이러한 집회 자유의 그 집회 자유가 역시 그 화단 앞 공간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집회라는 목적으로 실제로 집회 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 경찰이 임의적으로 법률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이 어떤 지역을 설정해 놓고 그 설정된 곳에 집회가 금지된다. 이런 식의 반복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지금 이게 법률적으로 실제로 근거가 없는 형태로 지금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시민들에 알리겠다. 그러니까 법률에 보면 집회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는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회라든가 또는 뭐 법원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일정 부분 해외 공간이라 외국 이제 대사관의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장소는 있긴 하지만 중요 국가기관들 위주로 해서 그렇죠. 공공기관이죠. 그런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대한문 앞에서 경찰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장소를
지정해서 여기는 집회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집회 신고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통보를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헌법에 집회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 전문가 단체로서 이것을 허용할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이제 집회 신고를 내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집회 자유에 대한 이런 부당한 침해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 한계를 확인하시고자 처음부터 소송까지도 예정하시고 집회 신고를 내셨던 거군요. 사실은 이제 이것을 재판의 판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랬죠. 왜냐하면 적어도 법률 전문가 단체에서 경찰이 지금 경찰권을 남용해서 헌법의 집회 자유라는 기본권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가 단체가 실제로 거기 집회 신고를 내고 그동안 해왔던 경찰의 경찰권 남용 또 위법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시정을 할 것을 기대했었죠. 그러나 남대문 경찰서 물론 이게 그 대한문합 집회를 통제하고 있는 것 현재 저는 경찰청에서 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경찰의 이러한 사고가 바뀌질 않았습니다. 법률가 단체가 그 명확하게 법률상 근거가 없이 지금 집회 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으로 가게 된 것이죠. 예. 결국은 뭐 경찰의 자성적 판단에 자성적 고려를 유도를 했지만 그렇지 않아서 부득이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군요. 이보다 앞서서 7월 25일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문 앞에 집회하시다가 그 폴리스 라인에 서 있는 그 경찰관하고 대치 상황이었죠. 그때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라는 혐의를 들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포되셨죠? 그 당시 현장에서, 그지요? 예, 맞습니다. 다행스럽게 기각되긴 했지만 이 사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내용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예, 그 현장에는 바로 진행하시는 이 변호사님 계셨는데, 네, 그 실제로 이제 바로 이때 제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 바로 이제 이 집회의 자유, 집회 공간을 임의적으로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했던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집회 금지를 잘못 위법하다라는 본안 판결 이전에 이미 그 7월 지금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앞서서 이제 행정법원에다가 효력 정지 신청을 했죠. 그때 경찰의 금지 처분에 대한 집회 제한 통보에 대한 집행 정지, 즉 효력 정지 신청을 했었는데 법원이 이 집회 제한 통보가 위법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그 집회 제한 통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라. 그러니까 집회를 하게 해주라 하는 결정인 거죠. 달리 얘기하면 집회 신고한 대로 집회를 하도록 보장하라. 이런 취지의 결정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 있었는데 경찰에서 또다시 그 집회 장소 안에 파단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질서 유지선이라는 걸 치고 들어와서 경찰을 집회 장소 안에다가 다시 상주를 시키기 시작했던 거죠. 집회를 방해한 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집회 공간 안에 경찰이 질서 유지선을 친다는 이유로 다시 경찰 병력을 투입한 것은 또다시 집회를 방해할 목적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집회 주최자로서 그 태그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나가달라. 그런데 태그하지 않았고, 집회 장소에서 나가달라, 태그해 주라. 이건 이제 수차에 걸쳐서 요구했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마치 그것이 화단을 보호한다는, 그 화단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이제 그 집행정지 결정과 또 인권위원회에서도 그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제 집회를 보장하라. 이렇게 이제 긴급 구제 결정을 또 한 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집회 장소 안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정당방위 행사로서 실제로 이제 밀어내라고 했고 제가 직접 이제 경찰 명령을 밀어내는데 이것을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고 또 실제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던 거죠. 게다가 그 과정에서 뭐 여러 시위자분들도 상처를 입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관이 다쳤다는 명목을 들어서 상해 혐의까지 추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제 밀어내는 과정도 있었고 또 이제 당시에 그 집회 장소에서 실제로 이제 체포라든가 뭐 이런 이제 질서유지 설치를 지휘하던 이제 남대문서 최성령 경비 과장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집회 장소에 와서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과정이 또 발생했는데 그때 이제 변호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로 같이 가자. 검찰로 가서 조사를 한번 받아보자라고 했는데 자기가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체포한 것처럼 오히려 이제 왜곡해서 언론에 그 스스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밀어내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다쳤다 이러면서 이제 저를 상해죄로 고소고발했는데 문제를 삼았죠. 근데 오히려 다친 것은 당시에 경찰에게 밀려서 그 집회 참여한 사람들이 실제로 상해를 입었던 것이죠. 그 결국 영장이 기각되면서 잠정적으로 경찰의 위법한 집회 방해 부분을 잠정적으로는 인정을 받았다 볼 수도 있는 사안이었고 또 그 치상이라고 하는 상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제 그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에 보면 지금 이제 경찰이 저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그 제가 충분히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 라는 이유를 해서 물론 이제 뭐 구속 그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얘기를 썼지만 또 그 한 이유에 보면 그 지금 이제 저한테 경찰이 어떤 준 그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어쨌든 이 사건은 계류 중이신 거죠. 종결된 게 아니니까 이것도 역시 지금 다투셔야 되는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시 판결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이 집회를 하려고 자기가 계획한 집회에서 장소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걸 판결 내용에서 담은 것 같은데요. 이 재판 결과가 다른 사건 또는 다른 사례에 미칠 영향도 커 보입니다. 파장, 그렇죠. 긍정적인 판결에도 파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마땅한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건의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집회 자유에는 뭐 집회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라는 그 이 판시 내용은 이번 판결이 최초는 아니긴 하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그 서울시청 광장을 뭐 버스로 완전히 둘러쳐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제 집회를 어느 장소에서 하지 못하고 뭐 다른 쪽에서 하도록 유도한다든가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헌재가 그 집회의 자유란 집회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의 헌재 결정으로 이미 나온 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헌재 결정이 아닌 법원의 판결로 이렇게 이제 집회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집회를 할 자유가 보장된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결한 법원의 판결은 아마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고 이번이 아마 가장 구체적인 그 판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그동안 이제 보면 경찰이 자기들이 불편한 장소 대신에 그 옆이라든가 뭐 건너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라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 원래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사실상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던 그동안에 경찰의 이걸 관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그 자의적인 관행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쐐기를 박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원칙적인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를 보장하고 있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걸 수차례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은이 있어왔던 그 공권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시해서 쐐기를 박아주는 판결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대한문합 집회 시위 방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최성영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을 거론하지 않고서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지난 4월 4일부터 그 중구청이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이후부터지요. 그 농성 등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졸한 행태를 일삼았었죠. 잠자는 노동자를 일부러 깨운다든지 집요한 괴롭힘, 모욕감 주기로 지탄이 높았었는데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 판결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연관지어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괴를 같이 해서 이런 최성영 경비과장의 위법한 공권력 남용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일침을 가했다고 같은 취지로 봐도 좋을지요. 그런 부분에서 남대문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지금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판결문 내용에 보면 일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중구청장이 대한문 앞에서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 사건 화단을 설치하고 또 경찰관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 화단을 둘러선 채 서 있음에 따라서 그 대한문 옆 인도에서는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 비폭력적인 집회 시위마저 제한되고 있다라고 이걸 딱 지적을 했어요. 너무나 분명한 문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건 집회는 그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 비폭력 집회 시위마저 제한 금지되고 있는 이 사건 화단 앞도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임을 확인하고 이것을 알리려는 것이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이었다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그 대한문 앞 화단 앞에서의 집회 공간이라든가 그게 왜 설치됐고 그것이 어떻게 집회 시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간단한 문구 같지만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했던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준비물로 이제 우리가 그 집회 용품을 신고한 게 있었는데 그 중에 뭐 탁자라든가 돗자리라든가 또는 간이 플라스틱 탁자라든가 또 간이 플라스틱 의자 이것을 이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것을 그 마치 불법 적치물처럼 이제 그 처리해가지고 그 자기들이 접수증에 보면 이제 방금 제가 말한 그러한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통보를 또 같이 보냈어요. 근데 법원은 이러이러한 물건들이 도로법상의 도로 점령 허가 대상도 아니고 또 이것은 그 집회 시위 용품으로 신고된 물건이기 때문에 도로에 그냥 내버려 두는 물건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의 물품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보한 것도 위법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그 이 최성영 경비과장은 뭐 탁자나 의자나 돗자리나 이런 것들이 마치 불법적인 덕치물인 것처럼 해서 그 반입하는 것도 막고 심지어 빼앗아가고 이런 만행들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 농성을 위해서 현장에 필요했던 물건들은 이미 신고를 다 했었던 상황이었네요. 원래 이런 물건들은 사실은 신고를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집회에 수반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원래 그 집회 신고를 할 때 집회 물품을 구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에 당연히 수반되는 물건은
그게 뭐 폭력이나 그 어떤 이런 이제 도구가 아닌 이상에는 뭐 흉기가 된다든지 무기가 아닌 이상은 신고할 그렇죠. 필요도 없는데 게다가 신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성현 경비과장이 그런 부분들의 반입을 막거나 침탈해 가거나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실제 집회를 방해를 계속 해왔던 것이죠. 네네. 예. 이건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인데요. 조금 전 말씀 중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예전에 시청 앞 광장을 모두 봉쇄를 해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부분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봉쇄한 것들이 아니라 최근에 서울광장이나 서울역광장, 청계광장에서 진행되는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촛불 시위를 보면은요. 경찰 버스가 일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라는 게 대국민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의 전달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와 이런 차단되는 듯한 차벽 설치가 많은데요. 이것 또한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떠신가요? 심각하죠.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 거기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의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집회 시위 자유에서 가장 이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거든요. 예.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 예. 불특정 다수인 대중들에게 내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주된 핵심적인 그 목표죠. 예. 그런데 경찰들이 지금 보면 그 대로변을 다 경찰 버스로 다 막고 있어요. 예. 이거는 정확하게 보면 그 주변을 지나고 있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이 표현을 완전히 차단하고 봉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찰 버스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그 집회의 자유, 즉 표현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경찰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집회 자유 침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원칙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경찰이나 공권력 집행기관에서는 그 판결들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여전히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행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고 앞으로도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주말 집회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겨울에 물대포 살포로 인해서 시민단체 참가자들, 집회 참가자들이 고생을 했었는데요. 이건 역시도 인권 침해적인 집회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닙니까? 원래 경찰권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된다라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조에. 근데 이제 이 도심에서 실제로 이 겨울에 물대포를 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물대포를 살포할 정도가 되려면 단순히 교통의 불편이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아주 긴급한 이게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한다든가 또는 중대한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든가 이게 이제 지금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 될 정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정도가 아니면 사실상 이러한 물대포나 이 겨울에 사실 물대포를 살포하는 것은 사실상 그 집회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체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겨울에 물대포를 그냥 이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쏜다는 것은 시민들을 완전히 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적어도 집회가 다소 어떤 이제 집회 신고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시민들의 안전을 그러면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느냐? 원래 경찰관 안전규칙과 이런 데를 보면 집회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도 배려해야 된다는 게 경찰의 의무입니다. 이런 의무를 스스로가 위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금요일 있었던 판결을 위주로 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또 집회 자유에 있어서 너무 선도적인 판결을 이끌어내신 변호사님이셔서, 요수아이 집회 현장에서 있었던 공권력의 국민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도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권영국 변호사님, 연관된 다른 현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용차 집회에서 또 평택에선가요? 변호사님을 불법 연행한 혐의로 경찰관을 고소고발하셨고 결국은 경찰관이 1심, 항소심 통틀어서 집행유예, 자격정 지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경찰 공무원법에 따라서 경찰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있는 건데요.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9년 6월 26일인데요. 당시에 이제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죠. 예. 제가 이제 거기 기자회견 때문에 정문 앞을 갔었는데, 도착하니까 다른 이제 기자회견 참여 또는 다른 일 때문에 한 6명 정도의 조합원이 공장 안에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30-40분 정도 둘러싸서 이걸 고착관리라고 하는데 경찰들이 임의적으로 둘러싸서 미란다 원칙도 보지 않고 이동 제한 조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런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30-40분 동안을 그냥 인도에서 감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란다 원칙 고지했느냐, 그다음에 체포 이유가 뭐냐라고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 30-40분 정도 지나고 나서야 겨우 이제 그때서야 태국 불응죄 현행으로 체포한다라고 고지를 하고 조합원들을 연행을 하려고 했을 때 제가 변호사로서 변호인 접견하겠습니다. 라고 변호인 접견권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완전히 묵살하고 저를 밀어내고 연행을 해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연행하는 차량 앞에 가서 다시 이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합니다라고 했더니 공무집행방해로 저를 체포했고, 그래서 변호사로서 조력을 행사하시는 변호사님을 결국 공무집행방해라는 혐의로 체포를 했던 거군요. 네네. 예. 그랬던 부분이 저도 이제 재판을 받았고, 또 저도 이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함께 이제 고소를 했는데, 법원의 재정 신청으로 제가 고소 사건을 공소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중대장 저를 체포하도록 지시한 중대장에 대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이었던 것이죠. 예. 결국은 변호사님이 고소하신 거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안 했다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수사를 받게 됐고 경찰은 유죄 판결, 그리고 변호사님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결과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되신 고초는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변호사님은 말씀 듣기로는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해고와 구속 겪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아마 노동 현장에는 웬만한 현안에는 빠지지 않는 변호사님이시지 않은가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노동자들 있는 현장에서 든든한 변호사로서, 든든한 인권 지킴이로서의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영국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특종 보도의 이면, 잘 알려지지 않은 가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미디어스 김한 기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이번에 특종 어떤 사안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주에 한겨레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관련해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예. 6일자 1면 3면 기사였는데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1년부터 12년 12월까지 2270개의 트위터 계정에서 2200만 건의 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날렀지만 수사 인력의 한계와 재판 일정 때문에 이를 다 분석하지 못하고 121건만 기소했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이미 이전부터 자세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제 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을 추적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이미 재판 과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도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 설명에 따르면 검찰은 이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 5팀, 이른바 이제 트위터 팀이라고 불리는데, 이 직원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트위터 계정 414개를 확보했고, 이와는 별도로 조직적으로 사용했던 계정 2270개를 추가로 확인했다. 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너무 이제 커지니까 좀 헷갈리신데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2270개의 계정에서 2만 건 이상을 2천만 건 이상을 쓴 건 한 계정이 10,000건 이상을 썼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월 단위로 나눠보면 12개월 정도 활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한 달에 한 계정에서 약 1,000건 정도를 쓴 겁니다. 그럼 이 계정들이 하루에 대략 30건 이상을 날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지난 1년 동안 30건, 하루에 30건 이상 쓰는 트위터 계정이 10,000개 이상 활동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난 상황이죠. 아니, 실제 검찰 같은 경우 한 개 트위터 글도 선거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트위터 멘션 한 개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한 건의 트윗이 1,000번의 리트윗 정도를 거치면 약 200명에게 노출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역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 있었으면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트위터의 정치적 영향력을 연구해온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가 있습니다. 이 장 교수가 최근에 한 토론회에서 대선 과정 트위터 이용자 중 박근혜 후보 지지 계정이 문재인 후보 지지 계정의 약 9배, 안철수 후보 지지 계정의 약 35배나 글을 쓰고 있었다. 대선 과정에서 그 사실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외부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확률적으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솔직히 말하면 트위터 연구자들은 어떤 계정이 국가기관의 것이라는 것까지 다 추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한 토론회에서 최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맞물려서 국정원 개혁 특위에도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고를 쓰고 나고 후에 장하나 의원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지방선거에서 재보선을 같이 하자는 개인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여야 사자회담을 통해서 국정원 개혁 특위가 이제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요거에 앞서서 지금 이제 장하나 의원의 어제 개인 성명이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정국은 어쨌든 12월 연말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사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야가 근본적인 어떤 인식의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여야 개혁특위위원들 선정된 상황만 보더라도 새누리당 의원들 같은 경우라면은 특위 자체를 반대했던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탈북자 출신의 조명철 의원이라든지 그동원 출신, 그다음에 검찰 출신으로 다 일관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근본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의 치명적인 사건이고 이것을 밝히는 게 단순히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냐 불복이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민주주의는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인식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이 이 이제 특위 자체에 반대했던 인사들로 구성을 하면서 굉장히 파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전 중요한 건 언론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어떤 피로감, 충돌 프레임에서 이제 끌고 가면 사실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특종상을 받게 됐던 한겨레 정한봉 기자 같은 분은 추가적인 팩트를 언론이 계속 발굴해내는 것만이 상황을 진척시키는 열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한겨레 보도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사실 이 사건이 다 알려진 것 같지만 아직 까면 깔수록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나 팩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언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이 사건이 연말정국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인 팩트를 언론이 발굴해내는 것만이 피로감을 해소하고 상황을 진척시키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받아서 정치권에서도 뚜렷한 결과물들을 하나둘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것까지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는 내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와 예선전을 치르는 나라를 고르는 거지요. 정답은 4번 러시아였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수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노정면 앵커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감기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불편함이 많으셨죠. 양해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바는 여기까지입니다. 노정면 단장을 대신해서 진행한 저는 이재정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